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입니다. 조너선 엘드리드 지음, 강주헌 옮김, 우석훈 해제.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의 저자.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 추천. 이 책을 읽는 순간 우리 사회의 경제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21세기 북스입니다. 네, 오늘은 경제학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정치와 경제. 네, 정치와 경제. 경제와 정치. 이 둘의 밀접한 관련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쪽에서 특히 자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학문이 경제학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학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올바른 정책을 사용해야 될 텐데, 네,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 정치와 경제는 서로 떼려야 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나쁜 의미로는, 좀 부정적 의미로는 네, 정경유착이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이 책의 겉표지를 보니까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네, 뭔가 권력이 되었다. 경제학이 어떤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학문 이상의 뭔가를 네, 가지고 있다. 라는 느낌이라서 유튜브로도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그런 채널들 많이들 보실 것 같은데 거기에 수많은 경제학자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과연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힘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한번 함께 고민해보고 또 풀어나가 봤으면 합니다. 자, 먼저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해제.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 웃으면서 화내는 법이요? 와, 이것 또한 흥미롭습니다. 자, 오늘 책의 분량은 꽤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좀 빠르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믿으면 현실이 된다. 경제학은 종교가 되었는가? 챕터 2. 누구도 믿지 마라. 최선의 전략을 위한 게임. 협력할 것인가? 협력하지 않을 것인가? 합리적 바보들의 게임. 그들만의 치킨 게임.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인간 없는 인간에 대한 연구. 와, 이것은 좀 무섭네요. 인간이 없는 인간에 대한 연구. 이것이 혹시 경제학을 말하는 것일까요? 경제학, 효율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저는 인간의 존엄성은 조금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네, 효율적으로 뭔가 세상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혹시 그런 의미의 제목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생깁니다. 챕터 3. 욕망이 정의를 이기다. 오해가 만들어낸 이론. 경제학, 법 위에 서다. 부의 극대화와 깡패 기업. 완벽한 거래의 조건. 새로운 시장이 나타나다. 새로운 시장은 세상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챕터 4.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투표의 역설. 투표와 시장의 공통점.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의도적 무지. 합리적으로 어리석은 유권자.
보멀의 비용병.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정치를 갖는다. 자, 이 제목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 같습니다. 국민은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것을 조금 순화해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챕터 5. 무임승차의 경제학. 무임승차는 어떻게 영리한 짓이 되었는가? 무임승차자와 소시민. 무임승차가 만들어내는 차이. 작은 행동의 가치. 악이 없는 고문자와 머뭇거리는 정치인. 챕터 6. 경제학, 제국주의의 탄생. 경제학이 점령한 삶. 모든 것을 극대화하라. 취향과 가치의 문제. 위로로 주어진 노벨 경제학상. 당신의 목숨값은 얼마인가? 이거 조금 자극적이네요, 제목이. 이 제목은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이 절은 한번 소개해드려 보면 어떨까? 네. 가격은 가치의 척도가 아니다. 와, 이것 또한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 물건의 가치가 무조건 좋은 것일까요? 바람직한 거래의 조건. 챕터 7. 누구에게나 가격이 있다. 인센티브의 작용과 반작용. 유대인 재단사와 헌혈. 청소부와 철학자의 공통점. 기묘한 넛지의 세계. 자, 넛지라는 것은 책을 좋아하시는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워낙에 유명한 책이었죠, 넛지. 당근과 채찍을 넘어. 챕터 8. 불가능한 사건의 가능성. 우리는 그저 모를 뿐이다. 블랙스완이 나타나다. 우주의 역사에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사건. 스노든과 어산지의 선배. 5번의 블랙스완. 기후변화의 가격표. 측정할 수 없어도 측정하라. 챕터 9. 왜 불평등해졌는가? 불평등에 대해 말하지 않는 이유. 신화는 없다.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부자를 위한 사회주의. 래퍼 곡선과 낙수 효과.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복수.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멍청아. 챕터 10. 평등의 경제학을 위하여. 애증의 경제학. 겸손한 경제학자를 기다리며. 감사의 글. 옴기니의 글. 참고 문헌. 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조금씩 쉬게 되네요. 자, 어떤 부분을 소개해드려야 될지 목차를 보면서 고민을 좀 해봤지만 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일단은 해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챕터 1을 이번엔 소개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부터 한번 들어보시고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궁금이 가실 거예요. 분명히. 네, 그렇게 되면 뒤에 있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해제부터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제라는 말은 책의 제목, 내용, 출판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혹시 해제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의미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 세상의 모든 경제학자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법. 우석훈, 경제학자. 1. 조너선 엘드리드는 케인스를 인용했다. 경제학자가 어떻게 해서든 치과 의사만큼이나 겸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말을 케인스가 1963년에 했다니. 우리가 만나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겸손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발치를 하고 크라운도 씌우고 임플란트도 하는 치과 의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가격표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그렇지만 멀쩡한 이를 발치하는 돌팔이만 아니라면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과 고통을 어느 정도는 해결해 준다. 자, 치과 의사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경제학자 있으면 나와 보시라. 이 말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조너선 엘드리드가 한 것도 아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광의 30년을 주도한 바로 그 케인스의 말이다. 한국 공무원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고시용 경제학의 대부분이 바로 케인스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맙소사.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다. 도대체 경제학자들이 잘난 척하는 것 말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는가? 어려운 문제를 더 어렵게 설명하는 기막힌 재주 말고 또 경제학자들이 할 줄 아는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서 경제학자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 경제를 알아? 라는 말을 들으며 무시당할까봐 네, 네네 교수님, 네네, 네네 박사님 하며 고개를 숙였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케인스가 이런 말을 미리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대학에서 케인스의 이런 위트 있는 말을 가르쳐주는 일은 거의 없다. 결국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라는 무시무시하면서도 무책임한 말을 한 사람 정도로만 가르친다. 케인스를 무너뜨리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았던 밀턴 프리드먼의 제자들이 강단 경제학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뭐 어쨌든 좋다. 누구의 제자이든. 경제학자가 현실에서 최소한 치과 의사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저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키득키득거리기 시작했다. 경제학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키득키득거리다니. 2. 이 책은 1장부터 읽어 내려가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냥 통쾌하게 웃고 싶다면 1장은 과감히 건너뛰고 2장부터 읽어도 좋다. 오, 자, 네. 우석훈 경제학자님께서 네, 추천을 하셨네요. 2장부터 읽어라. 전 2장부터 그러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매력은 엄청난 주제를 발전시켜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지 않다. 경제학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학문이라서 박사과정 내내 술자리 같은 곳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뒷얘기를 유쾌하게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주변의 술자리에서 나눌 만한 후일담만 골라 읽어도 이 책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독자들을 위해서 키워드를 하나 제시하자면 바로 랜드 연구소다. 미국 공군 산하의 비밀 연구소 같은 이 조직의 이름은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의 약자이다. 그런데 이곳의 연구원들이 수없이 사고를 치며 성과를 내지 못하자 나중에는 연구는 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리서치 앤드 노 디벨롭먼트라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 그 사고 뭉치들은 소련과 맞서기 위한 폭격 전략만 만든 게 아니라
게임 이론도 만들고 별의별 이상한 이론과 정리들을 만들어냈다. 그 사건들을 바탕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라는 전설적인 영화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곳에서 근무하던 인턴들도 나중에 줄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된다. 소련이 수소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소련을 폭격해서 초토화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을 한 사람이 수학의 거성이자 제로섬 게임의 창시자인 폰 노이만이다. 이 정도는 게임 이론의 개짜 정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이런 어려운 얘기를 그냥 건너뛰면 이 구절의 코믹한 부분을 만나게 된다. 바로 폰 노이만의 말년이다. 궁금한 분들은 직접 읽어보시라. 하지만 랜드 연구소가 만들어내는 코미디의 절정은 그들이 제안한 소련 폭격 계획이다. 저비용 고효율을 위해 랜드 연구소가 만들어낸 최적의 공격 계획안을 보고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미국 공군 장성들은 발칵 뒤집혔다. 이거 안 돼. 조종사들이 다 죽는다고. 어, 조종사들의 목숨값은 계산에 안 넣는데요? 왜? 조종사들의 목숨값은 우리끼리 합의가 안 돼서요. 이게 정말이냐고? 정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건 계산에 넣지 않았다. 그렇게 조종사들의 목숨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최적의 계획안이라며 수많은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게 될 공격 계획을 만들었다. 어려운 공은 치지 않고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는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을 여기서 만나게 된다. 물론 그들이 공도 세웠다. 미소 간의 한 라인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들의 제안이었다. 그 덕분인지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를 봉쇄하던 시기에 극적으로 지구가 핵전쟁으로 벗어나기는 했다. 그때 케네디 대통령은 쿠바를 봉쇄하는 작전에 군사적인 느낌이 강한 블록케이드가 아닌 쿼런틴을 사용했다. 코로나 이후로 자가격리라는 의미로 유명해진 바로 그 단어이다. 게임 이론에서 코스의 정리, 에로의 불가능성 정리까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부담스럽다면 그냥 랜드 연구소의 요절복통 괴짜 경제학자들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읽어도 충분히 흥미롭다. 그 뒤로도 웃지 않을 수 없는 얘기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며 어이가 없어서 실수하게 되는 얘기가 끝까지 계속된다. 모르는 얘기는 건너뛰고 읽어도 된다. 이 책은 경제학을 독자 여러분들에게 강독하기 위한 경제 학설사 책이 아니니까. 그렇게 읽다 보면 결국 이 책의 핵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그 결론 중 하나는 기발하면서도 웃긴다.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쳐야지. 왜 경제학만 가르치는 것인가? 저자는 아주 쉬운 말로 신랄한 결론을 내린다. 경제학과에 입학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부만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경제를 가르치지 않고 왜 경제학만 가르치냐는 것이다. 오예! 그리고 케이스의 옆방에서 같이 연구하던 조안 로빈슨 여사를 인용하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에 대한 질문에 일련의 준비된 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3. 다소 어려운 얘기가 있기는 해도 그냥 술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하며 낄낄거리면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하지만 그 시사점도 가볍지는 않다. 2020년 봄, 코로나19의 유행 한가운데서 이 책을 손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단군의 보살핌이 아닐까 한다. 한국이 유독 코로나 대응을 잘한 건 건국 신화에서부터 자가격리를 배워온 우리의 민족성 때문이라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네요. 이게 바로 그 어른들의 농담. 야, 우리 민족이 자가격리를 참 잘해. 야, 우리 선조부터 자가격리했잖아, 동굴에서. 이런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짧으면 6개월에서 2년 정도 한국 경제는 아주 혹독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책이 2020년도에 출간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의 시기 2025년을 예상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치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치과 의사의 해결 방법만도 못한 얘기들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할 것이다. 1929년 대공황 때에도, 1973년 석유 파동 때에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경제학자들은 위기를 경고하지도 못했고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문제를 고치지도 못했다. 그런데 이번 위기는 아주 가혹할 것이다. 이 해법에 대한 시사점을 받고 싶은 독자는 조금 전에 그냥 뛰어넘어도 좋을 것이라 하고 했던 1장만 읽어도 된다. 그리고 잠시 언급된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만 알아도 최소한의 책값은 할 것이다. 그 유명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베버리지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942년에 영국에서 나왔다. 잠시만요. 이 해법. 네. 이 해법에 대한 시사점을 받고 싶으면 1장만 읽어도 되신다고 해서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되면 1장을 소개해 드리는 게 맞을까요?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고민이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1942년에 영국에서 나왔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다. 1942년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진 해이다. 영국이 전쟁에서 한참 밀리던 시절에 만들어진 베버리지 보고서는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전체를 리빌딩하던 시기에 청사진이 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애프터 코로나 국면에서 경제를 리빌딩하기 위한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같은 게 아닐까 싶다. 청사진은 꼭 그대로 따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된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청사진이다. 그런데 만약 지금의 경제학자들이 내가 치과의사입니다 라고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보고서로 쓴다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누군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는 있을까? 틀린 말도 어렵게 보이거나 아니면 졸리게 만들어서 집어치우게 만드는 게 케인스 이후로 경제학자들이 갈고 닦은 기술인지도 모른다. 경제학 보고서를 보다가 도대체 뭔 말이야 라며 확 집어던진 경험이 있다면 그게 바로 경제학자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한 것이다. 지금 또다시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모두 망하고 만다. 맞든 틀리든 지금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경제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아주 쉬운 말로 하지 않았던가? 경제학이 신학보다 고급 학문인가? 그럴 리 없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다. 내가 또 속는다, 또 속아. 영화 나쁜 놈들 정승시대에서 하정우가 최민식에게 한 대사이다. 물론 그러면서도 바로 그 장면에서 또 속아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된다. 하긴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어렵기는 겁나게 어렵고 길긴 또 왜 이렇게 긴지. 무려 전화번호부급으로 3권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전화번호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공중전화에 가면 그 책이 항상 있었는데 뭐 그때는 개인정보라는 건 뭐 인식이 아예 없었죠. 네. 모든 전화번호부들을 전화번호를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무척 두꺼웠거든요. 그래서 뭐 라면 받침이라든지 네, 그런 용도로도 종종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무려 3권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이요.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당대의 독자들에게 마르크스는 당신들이 노동자가 아니라서 어려운 거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경제학 박사 학위도 받고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되어서 다시 읽었는데 역시 어려웠다. 엄청 어려웠다. 경제학이 이렇게 된 게 다 마르크스 잘못인지도 모른다. 그를 이기기 위해 하이에크가 더 어렵게 얘기했고 그의 제자격인 밀턴 프리드먼은 더더욱 어렵게 얘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유학을 가서 그들의 새끼 제자가 된 사람들은 더더욱 어렵게 말한다. 이 책도 동료인 장하준의 조언을 받아 쉽게 썼다고 하지만 역시 통으로 한 번에 읽기에는 만만치 않다. 맙소사, 내가 또 속는다, 또 속아. 아, 해제가 너무 재밌네요. 자, 이쯤에서 저는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챕터 2를 소개해드려야 할지, 챕터 1을 소개해드려야 할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지적 수준이 다들 높으신 편이잖아요. 네, 저 빼고.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챕터 1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해 우리는 챕터 1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챕터 1.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5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라고 강요하는 새로운 규범이 등장하며 우리의 생각은 타락해왔다. 그 결과 우리는 흙을 백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되었고 비도덕적인 것이 도덕적인 것으로 둔갑했다. 이런 변화는 엄청난 규모로 일어났지만 교묘해서 구분되지 않는 여러 단계를 통해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 과거 세대보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일부러 고약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폭로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수세대 전이었다면 어리석고 당혹스러우며 해롭고 사악하다고 여겨졌을 행동과 행위가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용인되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상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이 변화했다. 예컨대 신뢰와 믿음, 공정성, 선택의 자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 또 경제와 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생각도 달라졌다. 이런 변화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일어났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나 눈에 띄고 일상의 삶에도 깊이 파고들어 우리는 그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2007년의 세계 금융위기를 예로 들어보자.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은 규제기관, 즉 정부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행위를 감시하려고 고용한 기관 혹은 사람에게 있었다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제 규제기관을 탓하라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놀라운 주장이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경찰을 탓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은행이 무분별하고 때로는 범죄적인 행동을 한다고 왜 규제기관을 탓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자면 은행은 어차피 은행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범죄적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은행 탓을 할 수는 없다. 어떤 은행이 자제하며 합리적으로 행동하면
다른 은행이 그 기회를 이용하려 달려들기 때문이다. 시장이 탐욕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생각이 확산되면서 은행은 탐욕스러운 행동을 해도 용서받고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받는 면허증을 얻게 되었다. 자, 이 글의 가장 첫 번째 부분에서 엄청난 규모로 우리가 생각을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보게 되거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보게 되는 그런 세뇌 같은 것들을 당했는데 교묘에서 구분되지 않는 여러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은행에 관련된 글을 방금은 봤지만 은행이 한번 잘못했을 때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잘못을 해도 쟤는 어차피 예전에도 했었잖아 라는 식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무뎌지게 교묘하게 그런 과정들을 거쳐온 것이 아닐까. 참 씁쓸하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은행만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당면한 병폐는 훨씬 더 광범위하고 뿌리가 깊다. 폭스바겐을 예로 들어보자.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회사인 폭스바겐은 어떻게 단일 모델을 생산하던 소규모의 착한 회사에서 이익만을 추구하며 고객을 대대적으로 기만하는 대기업으로 바뀌었을까?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려면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시카고 학파 경제학자가 기업 문화에 대해 권고한 변화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스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획기적인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프리드먼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이익이 기업의 유일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훗날 프리드먼은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과 마가렛 대처 영국 수상에게 조언을 하며 그들의 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경제학 이론의 영향은 더 이상 기업계와 금융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프리드먼이 기업의 책임을 재규정하던 시기에 새로운 이론과 개념이 개인의 책임까지 재규정하고 있었다. 무임승차라고 알려진 개념을 예로 들어보자. 이 개념에는 협력을 하는 것이 때로는 멍청한 짓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당신은 협력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당신의 기여는 지극히 미약해서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사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 개념에 담긴 핵심 사상은 우리의 사고방식에 스며들어 각자 자신의 몫을 해야 한다라는 상식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 모두는 일상의 작은 선택에 이르기까지 타락했다. 투표는 무의미한 짓이고 음악과 뉴스 등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콘텐츠를 공짜로 얻는 것이 당연하며 과대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가능하면 납세를 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또 모두가 스마트폰에 푹 빠져 분주하게 길을 걸으며 다른 사람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존한다. 자, 이 부분을 밑줄을 긋겠습니다. 자, 나는 하지 않지만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데 부딪히지 않는 것은 내가 잘 걸어서가 아니에요. 앞을 보지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야, 너 스마트폰 보면서 길거리 돌아다닐 때 굉장히 위험해 라고 얘기했을 때 너 한 번도 부딪힌 적 없는데 그건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경우에서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존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내 책임,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나만의 편리함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에요. 오늘의 핵심 문장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여가 없다면 위에서 말한 집단 행위들은 불가능해진다. 자,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셨죠. 네. 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말씀은 드렸지만, 근데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 네, 저자분께서 정리해 주셔서 꼭 기억해야 할 구절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임승차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행동을 하기도 전에 희망을 버리고 진정으로 필요한 집단 행위는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해 체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을까? 부자 나라가 훨씬 더 부자가 되었는데도 더 많은 시민이 무료 급식소와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세상이 된 이유는 또 무엇일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것은 경제에 좋은 일이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까? 그다지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는 무척 다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지금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일까? 은행과 기업 이윤, 투표,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콘텐츠, 기후변화와 불평등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그 해석에는 대체로 현재의 사고방식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적지 않은 평론가가 그런 사고방식을 신자유주의라고 칭했지만 이 책에서 이 단어는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신자유주의. 네. 근데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죠. 이기주의.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냥 이기주의라고 생각할게요. 네. 네, 사회적 책임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경제학은 우리의 선택 가능성을 제약하는 듯하다. 게다가 경제학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도 경제학에 근거한 도덕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경제학 개념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를 알아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평론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더구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 뜻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아, 이 네, 해설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신자유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생겨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느끼는 감정대로 저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이 좀 틀렸다면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여하튼 겉으로는 처음에는 경제학을 조롱하고 나중에는 경제학의 경의를 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사고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우연히 현재의 사고방식을 갖게 된 것도 아니다.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보려면 스위스의 제네바로 날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레만 호숫가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부베에서 내린 후에 케이블카를 타고 몽펠르랭에 올라간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걸어서 2분 거리에 멋진 호텔이 있다. 1947년 50여 명의 사람들이 당시 오텔 디 파르크라고 불렸던 그 호텔까지 똑같은 여정을 밟았다. 대부분 대학 교수였고
소수의 신문 기자와 기업인도 섞여 있었다. 그들은 당시 많은 국가에서 취하고 있던 경제 정책의 방향을 혐오하면서도 두려워했다는 점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부는 과거보다 더 큰 역할을 맡고 있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정부의 역할이 시대가 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중요해졌었어요. 네. 1930년대의 대공황과 대량 실업이 여전히 기억에서 생생하던 때였다. 파시즘이 태동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데도 경제 위기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었다. 유럽이 평화를 되찾자 누구도 대량 실업의 시대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신경제학은 정부가 대량 실업을 막을 힘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현대 거시경제학의 기반을 다진 케인스는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여겨진다. 자꾸 제가 코가 막혀가지고 지금 혀 짧은 소리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경제가 침체하면 정부가 공공지출을 확대하거나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론은 지금 우리 귀에 익숙하지만 결국 케인스 경제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케인스 경제학은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을 뒷받침했고 영국에서는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를 토대로 시작된 복지국가 탄생의 근간이 되었다. 경제학자였던 윌리엄 베버리지는 정부의 요청을 받아 실업보험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해법을 권고했다. 그의 역사적인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931년으로 되돌아가면 베버리지가 보고서에서 주장한 거의 모든 내용을 약화시키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 사람이 바로 베버리지였다. 당시 런던 정경대학 학장이었던 베버리지는 무명에 가까운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에게 교수직을 제안하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1947년 몽펠르랭 회의를 주도한 것이 하이에크였다. 하이에크는 1944년 노예의 길을 발표한 후에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다. 중앙정부가 주요한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영국도 결국 나치 독일의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핵심적인 주장이었다. 노예의 길은 출간된 지 며칠 만에 완전히 매진되었다. 전시기간이어서 종이가 부족했던 까닭에 이듬해의 재판도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 한편 이 책은 논쟁적인 내용 때문에 미국의 출판사 3곳에서 출간을 거부당했지만 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 에런 디렉터의 설득으로 시카고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될 수 있었다. 디렉터는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저서는 거의 없었지만 노예의 길을 미국에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제이던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해 몇몇 핵심 사상가들의 저서를 출간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예일 대학에 재학할 때 디렉터는 반체제적인 인습 타파주의자였으며 절친한 친구이던 화가 마크 로스코와 함께 예일 세터데이 모닝이라는 지하신문을 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말년의 디렉터는 보수주의자 레이건과 대처의 고문 역할을 하던 프리드먼을 내급진적인 매제라고 묘사할 정도로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다. 노예의 길은 미국에서도 대성공을 거두었다.
영국에서 그랬듯이 출판사는 쏟아지는 주문량을 맞출 만큼 충분한 책을 발행하기 위해 종이 배급량을 확보하려고 전쟁을 벌여야 했다. 그러나 1945년 4월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페이지로 압축한 요약본을 수백만 부 발행했다. 그때 하이에크는 뉴욕행 배에 승선해 있었다. 그는 뉴욕항에 도착해서야 미국을 방문한 원래의 학문적 목적이 전국 순회 광연으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뉴욕 타운홀에서 열린 그의 강연은 3천석 규모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고 인접한 빈 공간에는 더 많은 청중이 들어찼다. 하이에크의 명성과 영향력이 치솟던 때였던 걸 고려하면 그가 몽펠리랭에 모인 사람들의 지적인 리더로 여겨진 것은 조금도 놀랍지 않았다. 그들은 곧 몽펠르랭 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프리드먼과 디렉터도 그 모임에 참석했다. 모임의 첫날, 즉 4월 1일, 하이에크는 전체주의로 추락한 듯한 영국과 미국을 구하는 것을 그들이 당면한 과제로 규정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늘어나며 개인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었다. 개인의 자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끈질기게 정부의 간섭을 되돌리고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로 복귀하는 경우에만 회복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하이에크는 그 과제를 이루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이에크가 보기에 케인스 경제학은 실업 억제를 위한 일련의 정책에 조언을 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실제로 정부의 본부는 완전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급속히 형성되고 있었다. 정부에 보낸 한 보고서에서 케인스가 국제금융계도 영국의 심각한 실업률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이라 지적했듯이 은행조차 이 의견에 동의할 정도였다. 게다가 케인스는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위해 시장의 힘을 규제하고 보완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비교적 경쟁력 있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더 큰 사회적 편익을 추구하기에 적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믿음이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경제를 보는 시각이기도 했다. 하이에크는 정설로 굳어진 케인스의 이론을 뒤집으려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달리 말하면 경제와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아야 했다. 따라서 하이에크는 몽펠르랭 회는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다시 올라서기 위한 믿음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식처럼 내재하고 있는 믿음을 바꾸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겠다는 원대한 프로젝트였다. 이 점에서 하이에크와 몽펠르랭의 회원들은 궁극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배적인 세계관을 바꾸려는 거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다. 1947년 몽펠르랭에 모인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의 주류에 속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기발한 괴짜로 여겨지지도 않았고 아예 주류 학계와 담을 쌓은 학자들도 아니었다. 그 후로 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의 사상은 돌파구를 맞이했다. 이후로도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그 전환점을 적시하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1979년 영국 선거에서 마거릿 대처가 승리하고 곧이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승리하며 정치와 경제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대처와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케인스의 이론은 완전히 밀려났다.
대처는 1975년 2월 영국 보수당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당시 보수당은 정권을 되찾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고 그해 여름의 한 전략회의에서 미래의 정당 정책은 극단적인 좌파나 우파를 버리고 중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때 대처는 회의를 중단시키고 가방에서 하이에크의 저서를 꺼내 모두에게 들어보였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책을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믿으면 현실이 된다. 안토니 피셔라는 영국의 한 낙농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펴낸 노예의 길의 요약본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개인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그의 직감을 하이에크가 정확히 표현한 듯했다. 피셔는 하이에크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냈고 전기에 뛰어들겠다는 각오까지 다졌다. 하이에크는 피셔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데올로기 전투에서는 사상의 간접적인 중개자, 말하자면 공개 토론회와 대중의 정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의견을 바꾸게 하는 언론인과 정치 고문, 평론가와 지식인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에크는 피셔에게 몽펠르랭회와 함께 일하며 이런 간접적인 중개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데 힘을 보태라고 조언했다. 1952년 피셔는 그런 목적에서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하나인 경제교육재단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재단의 공동 설립자, 대머리 플로이드 하퍼도 대머리라고 대놓고 책에서 네, 얘기할 줄은 네, 너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멋쩍어서 웃음이 난다는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대머리 플로이드 하퍼도 5년 전 몽펠르랭의 모임에 참석했던 경제학자였다. 하퍼는 낙농가였던 피셔에게 새로운 낙농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발육이 빠른 새로운 품종의 구이용 육용계 브로일러를 닭장에 가두어 놓고 키우는 방법이었다. 육용계, 달개 품종인 것 같습니다. 당시 영국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집약적 양계로 피셔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하고 브로일러를 영국에 들여왔다. 피셔는 5천 파운드를 융자받아 집약적 축산 사업을 시작했고 15년 후 2,100만 파운드에 그 사업장을 매각했다. 와, 15년 만에 4배죠. 4배의 수익을 올렸네요. 네, 한편으로는 인간이 먹고자 닭을 이렇게 집약해서 키웠다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계 방법이겠죠? 닭들은 또 얼마나 답답할지. 물론 저도 잘 먹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되네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피셔는 점점 늘어나는 재산을 기반으로 하이에크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나섰다. 1955년 경제문제연구소라는 싱크탱크를 설립한 것이 첫걸음이었다. 이 연구소는 몽펠르랭회의 첫 모임에서 하이에크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기관인 동시에 로비 조직이었다. 자, 미국은 로비가 뭐 떳떳하게 마냥 떳떳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이루어지고 또 실행이 됩니다. 그것 또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정말 자유 경쟁인 거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너무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로비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음지에서 이루어지니까 차라리 그냥 양지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거라면. 네, 어차피 할 건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할 건데. 그죠? 20년 뒤, 이 연구소는 대처와 하이에크의 첫 만남을 주선했다. 대처가 보수당 모임에서 하이에크의 책을 치켜들고 흔들기 수개월 전이었다. 대처가 하이에크를 만나고 나서 네, 확신을 가지게 된 것 같네요. 대처와 하이에크의 단독 회담은 연구소의 이사회실에서 30분 동안 진행되었다. 회담이 끝난 후 연구소 직원들은 하이에크 주위에 모여들었다. 대처에 대한 하이에크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였다. 오랜 침묵 후 하이에크는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아름답고 똑똑한 여인이었습니다. 경제문제연구소는 피셔가 세계 전역의 유사한 싱크탱크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1년에 설립한 아틀라스 경제연구재단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이 재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제적인 상위 조직으로 성장했고 지금은 90개국에서 500개가 넘는 조직을 거느린 대규모 네트워크가 되었다.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틀라스 경제연구재단. 어느 책에선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이 네트워크에는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집단부터 담배 산업을 지원하는 로비스트까지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속한 조직들의 공통점은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쯤에서 음모론이 등장한다. 음모론자들은 몽펠르랭 회의에서 시작해 아틀라스 재단까지 거론하며 이런 조직들이 내세우는 원대한 철학적 야망은 부유하고 유력한 기업가들의 재산과 영향력을 보호하고 증대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계획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조직들이 형식적으로는 부자와 권력자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모든 면에서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몽펠르랭 회도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치를 경제적 이익에 종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치가 경제 이익에 종속된 것이다. 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정치가 네,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괜찮겠지만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 정도가 아니죠. 범죄입니다. 하이에크가 정치는 시장과 기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묵은 개념인 자유방임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이에크는 시장과 경제를 인간의 삶과 분리된 것, 즉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과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시장과 경제를 인간의 삶과 분리된 것,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과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이에크는 인간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것이 경제적이라 생각하며 무엇과도 관계없는 경제적 동기는 없다 라고 말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당시 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의 정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지난 40년 동안
시장 경제학은 우리 일상의 삶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꿔놓았다. 하지만 그 영향은 하이에크가 몽펠르랭회의 첫 모임에서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경제학 자체가 그 이후로 크게 변했기 때문이다. 특정한 단체의 역할은 이 이야기에서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모론이 끼어들 여지는 없다. 시장 경제학의 승리 뒤에는 많은 영향력 있는 사상가가 있었다. 예컨대 게리 베커, 제임스 뷰캐넌, 로나드 코스, 밀턴 프리드먼, 리처드 포스너, 주지 스티글러 등이 대표적이며 그들 중 다수는 몽펠르랭회의 회원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항상 하이에크의 이론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케네스 에로와 톰 셸링은 같은 소수의 경제학자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녔지만 이들은 몽펠르랭회와는 다른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뒤에서 이런 사상가들의 급진적 이론이 현대 주류 경제학을 형성하는 데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부자와 권력자가 꾸민 음모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사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 중심의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경제학적 발전이 미시경제학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시경제학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할 것이다. 거시경제학이 국민경제가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다룬다면 미시경제학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의 경제학이다. 따라서 당연한 말이겠지만 미시경제학이 우리가 개인으로서 세계를 관찰하고 해석하는 방향을 결정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현대 경제학에 대한 주장과 반박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현재의 경제 사상에 사로잡히게 된 주된 이유는 그 사상에 대한 토론이 똑같이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향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학문이다. 하지만 경제학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인간이 아니라 항상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결정하는 로봇, 즉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 살아가는 공상의 세계를 상정하기도 한다. 경제 사상에 대한 토론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지만 경제학의 중요성은 학문적 관심사에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기는 나쁜 경제학이 전 세계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따라서 금융기관과 정부 규제 기관이 폭넓게 사용하는 경제 이론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언제라도 다시 닥칠 수 있다는 예상은 조금도 놀랍지 않다. 경제에 관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대로 예측이 되고 제대로 그 분석대로 흘러가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에 내놓은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경제학이 정말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예상이 안 될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950년대부터 물리학 선망증을 앓는 경제학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자, 물리학 선망증이라는 것은 물리학처럼 수학적인 틀에서 경제학을 재구성을 하려는 열망을 말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제학이 한층 더 과학적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수학은 경제학적 주장을 표현하는 특별한 언어가 되었다. 물론 수학을 사용하면
정확하고 엄밀해질 수 있다. 수학적 증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므로 경제학의 전형적인 특징인 복잡하게 뒤얽힌 상반된 주장들을 배제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할 가능성을 높여줄 듯했다. 훗날 미국 재무장관과 코가 막히니까 관 발음이 안 돼요. 관 할 때 이게 코에서 발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코가 막히니까 재무장관이 돼요. 장관. 재무장관과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지낸 레리 서머스는 세계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였을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경제학의 법칙은 공학 법칙과 같다. 일련의 법칙이 어디에나 적용된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학을 사용한다고 경제학 법칙이 자연 법칙이나 공학 법칙과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학은 경제 이론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학화된 경제 이론이 현실 세계에 대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는 모든 부분에 적용되지는 않는 비과학적인 가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서머스의 견해는 경제학에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제학에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고려를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학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암묵적이고 간접적으로 가치 판단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현대 경제학은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의제를 감춘 채 여전히 객관적인 과학인 척한다. 그 결과 21세기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은 모든 것을 포괄하지만 단순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다. 이런 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경제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신 적이 있을까요?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음, 경제학자분들의 말이 맞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답을 경제학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경제학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말하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답도 말하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난 이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 혹은 난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싶어 라는 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일까요? 음, 그렇다고 해서 경제학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필요한 학문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겠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해석하는 견해에서 비롯되는 듯하다. 여기에서 경제학은 이기적이고 지나치게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일련의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사실 많은 경제 이론이 이기심 이외의 다양한 동기를 인정한다. 게다가 경제학을 한층 현실에 가깝게 가정한다고 해서 현대 경제학의 문제들이 수월하게 풀리는 것도 아니다. 많은 경제학자가 자신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잔혹할 정도로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오래 전부터 주류 경제학자의 출발점은 이기심이 인간 행동의 자연스럽고 지배적인 결정 요인이라는 가정이었다. 이런 가정은 일은 일이다. 시장 경제에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와 같은 다양한 구호에도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하는 경제학자들과 다른 분야의 학자들은 그 근거로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를 가리킨다. 스미스가 대표작 국부론에서 인간을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카를 마르크스에서 시작되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끝난 경제학의 일탈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전통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사상은 그가 살았던 18세기 지적 사회를 반영한 것이므로 오늘날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스미스의 계몽주의 사상에서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계몽된 사리 추구는 현재의 이기심과 같은 것이 아니다. 스미스가 말한 계몽된 사리 추구는 교양 있는 행동, 올바른 예절, 도덕관념이라는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스미스는 부자와 권력자를 동경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인간의 성향이 도덕관념의 타락을 가져올 수 있음을 염려했다. 아, 그렇네요. 네,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부자와 권력자를 동경하죠.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은 경멸하고요. 왜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계몽된 사리추구는 오늘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존재로 희화된 스미스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현대 경제학은 애덤 스미스가 제시한 영원한 진리로 우리를 되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다른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갔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직설적으로 말한다고 자부하는 경제학자들은 인간은 언제 어디에서나 철저히 이기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런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들이 승진하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고 혹은 노벨상을 받으려는 마음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한편 인간은 가족과 친구에게만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며 이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적지 않다. 길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겉으로는 이타적인 행동이 위장된 이기심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수석 경제보좌관을 지냈고 베스트셀러 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그레고리 맨큐의 해석에 따르면 당신이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는 이유는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네, 무엇을 얻었을까요? 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했어.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게 무엇일까요?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했어. 그 대가로 내가 얻은 건 무엇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걸 얻은 것이 사랑이라고요? 맞죠? 네. 그러니까 사랑 앞에서 뭐 선물을 대가로 얻었다는 표현이 조금 어울리지 않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선물을 그 사이에 대가라는 걸 집어넣게 되면 조금 슬프지 않나 싶어서 음, 사랑은 그냥 사랑 하나만으로도 완전하고 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선물을 대가로 주고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랑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저는 드네요. 선물로 사람의 마음을 산 것 같은 그런 좀 씁쓸함이 있어서 대가로 뭐 어떤 부탁을 한다든지 뭐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쁨을 줄 수는 있겠죠. 사랑보다는 기쁨. 상대방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사줬을 때 이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나도 행복해진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어디까지 읽었죠? 아, 여기 있네요.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은 그런 당신을 믿고 당신에게 물건을 구입하거나 당신을 고용한다. 하지만 나중에 당신은 언제라도 그들을 속일 수 있다.
이런 해석에는 모순과 동어 반복이 뒤섞여 있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는 이기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기심을 폭넓게 해석할수록 그 유의미성은 줄어든다. 자, 역시 학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용어가 다소 좀 어렵죠. 용어가 저는 어렵습니다. 지금 부지런히 머리를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이 단어의 의미와 말의 문맥에 맞는 표현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코까지 막혀서 지금 코가 막힌 이유는 감기 기운이 아니고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비동염 증상이랑 매우 똑같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곤란한 점을 피하려고 많은 경제학자가 요즘에는 이기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한다. 따라서 최근 경제학 이론과 모델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합리적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단어의 정확한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서술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 사이를 어물쩍 오가며 모호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합리적이라고도 말할 때 그 표현은 서술적인 것, 즉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행동으로서의 합리적 행동일 수도 있고 규범적인 것, 즉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의 많은 증거를 제시하면 경제학자들은 경제 이론이란 모든 사람이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합리적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만약의 경우를 연구할 뿐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경제학 이론은 현실을 정확히 서술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변명이 무해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합리성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계산하여 모든 결정을 내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한다는 가정. 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계산적 추론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는 가정에 과학이란 허울을 씌워주는 효과가 있다. 결국 나쁜 행동이 합리적인 것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패턴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예컨대 합리성이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경제학적 개념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지나치게 합리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성공한 정치인은 날씨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성공한 정치인은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에 맞추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유도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경제학자들도 장기적으로 날씨를 바꾸었다. 그들의 사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관철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그 방법을 받아들이면 그 방법이 맞는 것이 된다. 달리 말하면 적잖은 경제 이론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자기 실현적이란 뜻이다. 어떤 이론을 믿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이론이 맞는 것이 된다. 예컨대 모두가 누구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더욱더 이기적이 된다. 자,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고 가겠습니다. 어떤 이론을 믿는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이론이 맞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가 바뀌게 되고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 특정한 시장에서 모든 구매자와 판매자가 어떤 경제 이론을 옳다고 생각하면 그들 모두가 더욱더 그 이론에 맞추어 행동한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동을 계속 더욱더 하게 될 테죠. 네.
시장 행동이 그 이론에 묘사된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또한 시장의 존재 가능성을 설명하고 규칙을 제시하는 경제 이론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금융시장이다. 금융상품의 거래는 너무 복잡해서 참조할 만한 이론이 없다면 거래자는 적정 가격을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 이론과 현실 세계의 행동 사이에 큰 괴리가 발견되면 경제학자들은 이론을 바꾸지 않고 현실 세계를 다르게 가정해서 그 괴리를 해결하려 한다.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경제학자는 그것이 현실에서는 무척 잘 운영되는데 이론에서는 어떻게 될까? 라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다.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는 넛지라는 개념으로 이어진 연구를 인정받아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자, 넛지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넛지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넛지 경제학자들은 선택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바꾸어 우리를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선택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경제 이론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우리를 조종한다는 뜻이다. 결국 넛지 경제학은 선택 환경에 인간적인 면이 개입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며 인간의 결정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기계 같은 결정보다 대체로 열등하지 결코 우월하지 않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걸핏하면 실수를 범하는 인간의 성향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결국 우리가 호모 에코노미쿠스처럼 행동하고 싶어 할 것이라는 게 넛지 경제학의 추정이다. 이런 조작을 통해 우리는 경제학이 이끄는 방향으로 끌려가고 경제학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향과 규칙들을 제시한다. 때로는 이런 규칙이 특이한 경우가 적지 않다. 자, 다음 제목은 경제학은 종교가 되었는가? 입니다. 하지만 지금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쭉 읽으면서 밑줄을 그은 것들만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경제에 대한 질문에 일련의 준비된 답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에게 속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작가님의 해제님의 생각이셨고요. 다음은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력이나 기여에 의존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기여가 없다면 위에서 말한 집단 행위들은 불가능해진다.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단 행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대부분 모여 살잖아요. 뭐 아파트, 뭐 빌라, 단독주택, 뭐 다양한 주거 형태의 집단도 있겠지만 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고 도시에 모여서 사는 것 자체가 집단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집단 행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여가 없다면 불가능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에크는 시장과 경제를 인간의 삶과 분리된 것, 즉 인간의 삶에 필요한 다른 것들과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말인데 단순히 그냥 요약하자면 시장과 경제를 인간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경제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특히나 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지 않습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부분 중에 네, 정치가 경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는 네,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까지도 그래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가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네, 경제를 보면서 정치를 파악할 수 있고 정치를 보면서 또 경제를 예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네, 정치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치 권력자들이 그 이익을 나눠 가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우리가 투표해서 뽑아줬는데, 네. 좀, 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대리인이잖아요. 제 의견을 대신해서, 네, 이익을 대변하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인데, 내 대리인이 내 재산을 조금씩 조금씩 가져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성공한 정치인은 날씨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쉽게 말해 성공한 정치인은 자신의 비전과 가치관에 맞추어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유도한다는 뜻이다.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정치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야망과 권력을 이루었다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공한 정치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네, 성공하지 못한 정치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슬퍼요. 자, 오늘의 책 경제학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는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제 기본 소양이 좀 부족해서 이해하는데 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읽으시면서 굉장히 많이 네, 또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을 네, 정리도 해보고 돌이켜볼 수도 있는 시간이시지 않았을까. 저는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특히나 네,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신 네,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